오늘은요, 문정일 KB은행 자본시장그룹 파생상품영업부 이코노미스트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문 팀장님. 네. 예. 우리 문 팀장님께서는 저 환율 쪽 보시는 거죠? 네, 환율 쪽을 보고 있고요. 은행에서 이제 환율 쪽을 분석을 하고 있고, 뭐 저희 이제 수출입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컨설팅 이제 전망하고 동향이나 네. 전망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예. 수출입 수출입 기업들이 아무래도 뭐 환율에 아무래도 민감도가 높다 보니까 그렇죠. 해지를 하거나 아니면 뭐 대응을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계속 조언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수출입 기업들이 환 노출, 환 민감도에 좀 덜 민감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그런 이제 뭐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보여드린다든가 말씀을 드리면서 환에 대한 익스포저 자체를 좀 줄이는 그런 데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 이거 1,400원도 올라서는 환율에 네. 기업체들 특히 수출업체들 반응이 어떻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네. 1,200원대 중후반부터 네. 매도 해지를 건 데가 꽤나 많은 걸로 아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환율이 1,190원이었거든요. 그랬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250원 정도를 과거에 보면은 뭐 1,250원을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그 위기의 레벨이다, 뭐 크리티컬 포인트다라고 네,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1,250원을 넘어갔던 게 금융위기나 아니면 맞아요. 그런 사례였기 네. 때문에 1,250원 정도를 약간 스트라이크 가격으로 좀 많이 제시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넘어가다 보니까 그때 이제 해지를 걸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손실이 났죠. 예. 근데 저희가 뭐 100% 해지는 아니고 일부만 해지를 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어차피 민감도 자체를 줄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제 현물을 들고 있는 달러를 들고 있는 달러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익이 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사실 그냥 가져간다면 물론 수익이 많이 났겠지만 저희가 이제 목적하는 부분은 환율이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해지를 걸자라는 거고, 사실상 환율 자체도 저도 뭐 은행에서 또 했었고 전에 이제 에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도 그 역할을 했었는데 환율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렵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제시하는 부분은 하락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지를 하자라는 쪽이었고, 근데 사실상 일부만 해지를 했고 나머지 현물은 또 이제 달러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현물에서는 또 수익이 많이 나잖아요. 또 달러를 계속 들어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일부 뭐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환율이 많이 올라서 전체적으로 수익은 많이 났죠. 네. 수입 기업들이 좀 어렵죠. 네. 수입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폭탄 맞았죠, 뭐. 그렇죠. 수입업체들 입장에서는. 영업이익 뭐 10% 난다고 하더라도 올해 환율이 20%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이익 영업 외에 손실이 난 거죠. 예. 그래서 근데 그 수입 기업들 자체도 계속적으로 저희도 이제 업체들한테 계속 이제 미팅을 하고 제시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결제 수요만 계속적으로 결제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고, 일부 상단에서 좀 해지했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기 종료가 됐죠. 빨리빨리 끝나다니까 환율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수입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해지를 한 게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그나마 좀 덜 깨진 부분이 있고, 수출 기업들은 해지를 했던 부분은 일부 손실이 났던 부분이었죠. 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봤는데 오늘 주제를 보니까 이게 다시 오르는 환율 변동성 커질까라는 물음표를 던지셨는데 좀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가져가실지도 궁금하고요. 그 과정을 좀 자료를 통해서 하나씩 들어볼까요? 네, 뭐 첫 번째 자료는 사실상 저희가 이제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환율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은 사실상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부터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올해 이제 1년 동안 또 되돌아보면은 사실상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1,190원이었고 올해 2월 달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졌죠. 사실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졌을 때 대부분 다 한 달 이내에 끝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랐고요, 사실. 그랬죠. 네, 왜냐면은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가 병력이 거의 한 50배 정도 이상 된다라고 봤었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과거 경험적으로는 약간 부패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상 금방 끝날 거다 봤지만 끝나지 않았죠.
이제 끝나지 않았던 부분은 우크라이나 뒤에는 뭐 서유럽이 무기도 대주고 또 미국도 물자가 있으니까. 근데 러시아도 보니까 러시아 무기들이 다 2차 세계대전 무기였대요. 그래서 사실상 전쟁이 금방 끝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나지 않았던 부분이 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음모론도 있고 여기 뭐 배경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누가 수혜를 받느냐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일단 러시아가 경상수지 흑자가 엄청 많이 났거든요. 1,000억 달러 상반기에만. 그러니까 러시아가 외환 보유가 5,500억 달러인데 상반기에만 1,000억 달러를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올랐고 러시아는 원유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고 미국도 수혜를 받았죠. 하반기 경상수지가 적자가 좀 줄었는데 이게 이제 군수 물자나 아니면은 유럽 쪽으로 이제 가스를 파는 물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도 이제 뭐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은행 내에서도 저희 금융에서도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쪽하고 이제 미팅을 하는데 미국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기관에서도 이제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이게 오래 갈 것이다. 네. 얘기했던 부분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환율을 좀 높였던 부분이고 그리고 4월 달에는 중국이 또 봉쇄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코로나 확진됐다고 이제 문을 걸어 잠근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중국은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냐면은 저희도 이제 중국 담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중국은 공산당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굶어 죽는 사람이 1년에 뭐 몇백만 명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 전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더 피하고 싶은. 그래서 사실상 전염병 자체를 상당히 좀 회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봉쇄하는 조치로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굶어 죽는 사람보다 전염병에 걸리는 게 더 심각한 문제로 보는 거죠. 그렇게 바라본다? 네, 맞습니다. 지도부, 그러니까 공산당이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아마 봉쇄는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었고, 아마 지금도 또 봉쇄를 또 하잖아요. 또 그런 식으로 사실상 이제 전염병 자체가 얼마나 퍼질지 모르기 때문에가 더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1240원 갔었고요. 그다음 6월 달에 미국 연준이 75bp 금리를 처음으로 94년 이후로 처음으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말에 미국 연준은 1.9에서 뭐 1.9% 정도 올릴 거다라고 전망이 됐었죠. 3월 달에. 근데 6월 달에 물가가 너무나 많이 오르다 보니까 3.4까지 목표를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이라는 나라가 글로벌 달러를 이제 갖고 있는 연준이라는 자체가 1년에 뭐 100bp 이상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상당히 놀란 거죠. 네. 그게 아마 1250원, 1300원까지 올라갔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역수지,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나면서 1300원 넘어갔고, 영국의 소버린 리스크로, 뭐 소버린 리스크라 보기는 어렵죠. 국채시장, 그러니까 소버린 리스크는 이자를 내지 못하는 건데,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국채가 불안하다라는 거는, 상당히 공포적인 분위기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과거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에도 제가 나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제 시장이 불안할 때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찾는 게 안전하냐라는 거, 위험하냐 안전하냐라는 걸 찾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국채는 사실상 안전자산인 거 대표적으로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 이상 국채가 망하지 않으니까. 근데 영국의 국채 금리가 일주일 만에 150bp가 튀었다는 얘기는 사실 투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국채 자체가 불안하다는 거는 안전자산이라는 부분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상당히 불안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1,400원이라는 환율 자체에 올라오고 그게 영국 국채 시장 불안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영국 국채, 저도 이제 오랫동안 분석을 해봤을 때 영국 국채가 무너진다는 거는 유럽이 무너진 효과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만큼 타격이 크다라는 거. 그래서 근데 또 이렇게 국채가 불안했을 때 항상 마지막은 뭐 해역화를 한다,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을 했을 때 이제 돈을 빌려준다든가 돈을 태운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공포로 갔을 때 국채가 불안했을 때 그거를 글로벌로 공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 때도 그랬고 2000년 초반에 이제 남미 재정위기 때도 항상 재정위기나 아니면 소버린 위기가 있을 때는 결국에는 국채를 그러니까 뭐 할인해 준다든가 아니면은 글로벌로 돈을 태워서 막아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9월 달에 국채 불안이 났다는 것 자체는 시장이 공포 심리에서, 그러니까 불안 심리에서
공포 심리까지 갔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 이제 환율이 100원 가까이 하락했죠. 물론 예. 이제 최근에 며칠 올랐지만은, 근데 이제 여기서 할애했던 부분은 미국의 물가가 떨어지고 연준이 정책이 전환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좀 형성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환율이 내려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영국 국채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최근에 좀 환율이 내려간 것 같고, 국내 무역수지 적자는 저희가 봤을 때는 올해 4분기 말이나 내년 1분기 초가 제일 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역수지 자체가 사실상 적자가 늘어나면 수입을 줄이는 국가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예. 이제 네. 결과적으로는 무역수지를 조정을 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적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반대로 말하면 내년 초까지 그게 지속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줄어들죠. 더- 예. 전형적으로 경기가 나빠지면 내수가 줄고 수입이 줄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또 무역수지 적자가 가장 큰 게 유가였기 때문에 사실상 유가 자체도 지금 글로벌 수요로 봤을 때는 떨어지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배럴당 80달러 지금 내외로 떨어졌지만 네. 그런 측면을 본다면 무역수지 적자도 줄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은 결국에는 뭐 12월 달에 50을 하든 75를 하든 간에 올해 말이면 4.5, 4.75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보는 게 뭐 5에서 5.25, 뭐 5.5까지 보는 기관도 있지만 6%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본다면 12월 달에 4.5를 올린다면은 이제 남은 게 뭐 2번이나 3번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과거에도 미국이 금리 인상했을 때 항상 3분의 2 지점이 지나면 금리 인상 사이클을 얼마나 갈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번 남았느냐를 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도 12월쯤 되면은 거의 이제 중반부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환율이 그만큼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네. 이제 우리 팀장님 가져오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서 느끼는 게 네. 자, 툭 치고 올라가서 잠깐 조정받고 툭 치고 올라서 맞습니다. 조정받고 네. 그러다가 1200원대 중후반쯤 갔을 때는 우리가 다 믿기로 대한민국에서 1300원이라는 환율은 정말 1300원이 넘는다는 거는 세상 뒤집어질 정도가 돼야 1300원이다 싶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1400원까지도 올라왔고 네. 그러고 나서 툭툭툭 치고 올라오던 놈이 1400원 위에서는 지금 차트에서 나타나다시피 계속 이렇게 위가 좀 막히는 모습이 맞습니다. 났는데 네. 저 구간 동안에 이제 어제 한은에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이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네. 10월 한 달 동안에 82억 달러가 늘었다는 거예요. 네. 네. 거주예금이. 네. 그리고 대부분의 또 언론 기사를 보면은 뭐 환율 1,500원 돌파 전망에 다들 달러를 갖다가 붙들고 그냥 넣어놨단 얘기고. 네. 근데 저렇게 보고 나니 허무합니다. 그죠? 시장이 네. 맞습니다. 순식간에 100원 넘게 빠졌는데 네.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이걸로 이제 환율 고점을 봤다라는 거 하고 네. 설령 여기서 환율이 좀 더 오른다 하더라도 단기간 많이 빠진 데에 대한 어떤 뭐 조정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다가 결국 하향 안정적으로 간다면은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일 반가운 소식이고 그럴 수 있죠. 네. 이게 우리가 지금 봤던 이 1444원 어라운드 여기가 네. 해바뀌고 나서 내년 가서도 저거 다시 한번 볼 수 있든지 저 위도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주식 하면서 좀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네. 네. 이제 살살 이제 문 팀장님의 뷰가 궁금해집니다. 네. 사실 뭐 슬라이드를 제가 많이 가져왔지만 네. 이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요 차트를 한번 아하. 얘기를 해보면 네.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상 뭐 재정이 문제거나 아니면 경상이 적자라든가 물론 이제 최근에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경상수지는 연간으로는 항상 흑자잖아요. 연간으로는 돈이 들어오는, 그렇죠. 네. 국가고 올해 무역수지 적자도 뭐 한 450억 정도 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경상수지는 한 250억에서 270억 정도는 흑자가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서비스 수지가 줄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갔던 소득 수지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보면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외화 예금은 늘지만 경상수지를 보면은 외화 투자는 줄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 투자는 해외 투자는 줄었다. 네, 환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뭐 요즘에 서학개미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높은 환율 때문에 많이 줄었던 부분. 3분기 보면은 오히려 최근에 이제 7, 8월 달 경상수지에서는 외화 투자가 줄었거든요.
약간의 그런 자동 안정 장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환율 자체가. 우리나라 경제가 뭐 달러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봤을 때는 과거의 장기로 봤을 때는 환율은 어느 정도 레인지 안에서 많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평균 환율은 20년 동안 2000년 이후로 최근까지 봤을 때 평균 환율은 1134원인데 과거에 이제 1표준 편차로 봤을 때는 1235원과 아래로는 1032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시장에서 전문가들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환율은 한 1130원에서 위아래 100원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별일 없으면. 네. 어지간하면. 네, 그냥 네. 별일 없으면 움직이는데, 근데 그 위로 또 100원이 있는 게 1337원이거든요. 그래서 1330원 얘기하는 분들이, 그때 1250원 넘어갔을 때는 1330원 많이 얘기했어요. 아. 그게 네. 2001년에 IT 버블 붕괴 때 올라갔던 시점의 네, 환율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상의 환율은 1550원은 글로벌 금융위기인데, 금융위기냐라는 거죠, 지금이.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왜냐면은 금융위기는 아니죠. 네. 금융위기라고 본다면은 금융위기가 상당히 컸던 부분은 미국의 부동산이 무너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통 안전자산이라고 시장에서 보는 부분은 뭐가 안전하냐라고 했을 때 네. 가장 안전한 자산은 국채와 부동산이 안전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로 본다면 국채고 민간으로 본다면 부동산이고 그 중에서 글로벌로 가장 안전 자산이 뭐냐면 달러잖아요, 사실상. 네. 근데 달러의 부동산이 무너졌으니까 충격이 상당히 컸죠. 그거는 달러도 네.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때는 1,550원 달러가 없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고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1,337원에서 1,440원까지 가는 구간은 제가 봤을 때 펀더멘탈 부분보다는 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가 공포 심리로 갔을 때 갔기 때문에 가지 않았느냐라고 보고 있고 환율이 지금 수준보다도 만약에 뭐 더 올라간다면 금융위기가 오든가 아니면은 예상치 못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인플레이션 생각보다 또 뭐 전쟁이 더 커진다든가 유가가 네. 뭐 140불 넘어간다든가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환율은 펀더멘털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 지금 1439원이라는 부분은 확률적으로 0.6%입니다. 거의 극단값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거의 이제 희박하다는 거죠. 확률 자체는 경험적으로는 예. 물론 지금 뭐 시장이 경험하기 못한 시장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뭐 최근에 이제 7, 8월 달, 뭐 9월, 10월 달 이후로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도 제가 한번 나와서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위기로 온다면 1,550원 정도를 보는 거죠. 1,600원, 1,700원은 가보진 않았던 구간이라서 간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최대치라고 저희가 봤을 때 해도. 네. 네. 물론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차트로 그렇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중국이 어떻다든가 유럽이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그렇게 그걸 신뢰할 수 있냐라는 문제도 있고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1,550원이 금융위기이기 때문에 1,400원대에서 1,550원이면 사실상 뭐 한 5% 내외잖아요. 6% 정도? 올라간 놈은 6%, 7%인데 경제가 언젠가 정상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경제 시장도. 네. 뭐 미국도 금리 인상 끝날 거고. 근데 그 경제가 정상화되는 구간이 내년 하반기는 그래도 미국 금리 인상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또 글로벌 경제가 어느 정도 물가도 좀 떨어질 거고 그렇게 본다면 환율은 1235원 이하로 뭐 내년 말이 되든가 내후년이 되든가 언젠간 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들어와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수익률, 기대 수익률보다는 지금 1,440원에서 만약에 뭐 장기로 본다면은 언젠간 정상화되면 1,235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다면 내려가면서 20%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심플한 거죠. 네. 물론 이제 뭐 시장의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경험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기대 수익률,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기대 수익률은 6에서 7%일 거고 반대로 언젠가 경제가 정상화된다면 환율이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럼 기대 수익률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440원대에서는 아마 그런 수요가 좀 있지 않았느냐. 그래도 저희도 이제 주식 쪽 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가치 투자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10월, 11월 최근 정도에. 들어서요? 네, 최근 들어서 외국 쪽에서
그래서 그런 분들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환율하고 주가를 봤을 때는 달러 기준으로 상당히 싼 거죠. 네. 원화 기준으로 예. 본다면.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원화가 더 약세로 갈 수 있는 확률과 아니면은 경제가 정상화 된다면 장기 투자할 수 있다면 사실상 지금 원화를 사도 기대 수익률 자체는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자금들이 조금씩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봤을 때 1340원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상당히 중요한 숫자인 거죠. 지금은. 왜냐면은 표준 편차를 봤을 때 또 다른 거를 또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하는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가를 배제한 무역 가중치로 환산한 환율인데 우리가 보통 거래하는 환율이 명목 환율이거든요. 시장에서 네. 뭐 1,350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실질 실효 환율은 무역 가중치로 계산한 환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BIS에서 이제 매월 발표를 하는데 달러를 봤을 때 장기 평균 대비 19%가 비싸요. 그러니까 얘는 미국은 지금 무역 적자인 거죠. 계속적으로 비싼 통화로 계속 수출해야 되고 수입을 해야 되니까. 무역 가중치로 계산한다는 게 어떤 그러니까 거죠? 미국과 상대국, 그러니까 무역 유로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무역을 통해서 환율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하는 시장 환율이 아니라. 네, 그래서 네. 이거는 그 나라의 무역에 대한 펀더멘탈을 보여주는. 실제로 환율이거든요. 무역 과정에서 네, 그래서 만약 고평가되면은 그렇군요. 비싸게 비싸다는 거죠. 그 네네. 나라의 무역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 자체는 장기 평균 대비 10.5%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환율 자체는 우리가 펀더멘탈로는 10% 이상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저평가된 환율 자체는 계산했을 때, 역산했을 때 아까 평균이 1134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역 가중으로 봤을 때 원화는 9월 달에 1250원 정도가까지 올라온 거예요. 평가 자체가 예. 싸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상 환율, 그러니까 원화 자체가 싼 거는 오히려 수출이 더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수출이 안 되고 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은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100%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무역 수지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얼마나 우리가 보통 이제 주식도 있잖아요. 뭐 싸냐 비싸냐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이제 시장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하는 통화에 대해서 싸다 비싸다 평가 고평가 저평가는 실질 실효 환율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달러는 19% 정도 비싸고 원화는 한 10.5% 싸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네. 팀장님 자료를 갖고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네. 지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승희 씨도 말씀하시잖아요. 실질 실효 환율. 네. 이제 실질 이제 RER이라는 게 이제 real 네. 실질 들어가면 경제 쪽에서 실질 들어가면 전부 이제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실효 effective 그렇게 해서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RER인데 우리 뭐 시장에서 거래되는 뭐 1,300원 뭐 1,400원에다가 각국의 이제 인플레이션도 감안하고 그러고 교역 비중 우리가 유럽에다 수출하는 게 있으니까 유로화를 어느 정도 유로화 환율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달러는 얼마 N은 얼마 이렇게 하는데 네. 저런 걸 이제 계산하고 저런 자료를 만드시라고 진짜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계신 거고 우리는 그 개념을 이해하고 따라만 가주면 되는데 네. 저기서 보시면 X축에 오른쪽에 X축에 10이라고 되어 있는 게 2010년. 네네. 2010년을 갖다가 100으로 봤을 때라는 거 아니에요? 네. 딱 가니까 100의 아래쪽 선이 꺼 있고 100이 있잖아요. 네네. 저때 그럼 실질 실효 환율을 100이라 봤을 때 숫자가 크다는 얘기는 원화가 고평가, 그렇죠. 숫자가 낮으면 저평가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2010년 전에 보면 우리 오른쪽 원화가 훅 올라가서 고평가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저때가 금융위기 오기 전에 우리나라 수출 업체들이 있는 달러 없는 달러 뭐 3, 4년치 4, 5년치 막 내다 팔아놓으니까 환율이 확 눌려가지고 뭐 900원대 막 가고 맞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때는 우리 원화가 고평가됐던 거라. 고평가됐다가 금융이 터지니까 그냥 환율이 확 저평가되면서 다시 이제 원위치를 하고 심지어 저평가까지 가면서 환율이 막 네. 뛰었던 거고. 네. 이제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이유들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접근하는 거는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결국 평균으로 수렴한다고 보니까 왼쪽 보니까 달러는 너무 고평가돼 있고 현재 네. 원화는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네. 원화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 환율이 턱없이 높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들이 보통 이제 얼마 저평가 고평가를 할 때는 이런 이제 실질 실환율을 많이 쓰고요. 그래서 네. 지금 환율 얼마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페어밸류라는 게 있습니다. 페어밸류. 네. 이거 진짜 어려운데. 네, 적정 환율. 긴장하고 들어야 하나요? 네. 페어밸류. 네. 근데 그런 거죠. 1,400원이 적정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통 뭐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잖아요. 예. 금리도 있고. 환율도 똑같은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아까 뭐 실질 실환율이 고평가 저평가를 본다면 이거는 페어밸류는 사실상 5가지 변수, 그러니까 원화 환율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5가지 변수를 가지고 모형을 만드는 거죠. 그 모형을 했을 때 실제 환율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10월 달까지 데이터를 넣은 거고 네. 이 변수 설명 변수는 5가지가 들어간 5가지 중에 하나는 이제 가장 환율에서 설명력이 높은 게 금리입니다. 금리. 미국과 한국의 금리. 금리차, 장기금리차. 장기금리를 넣는 이유는 경기와 물가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예. 장기금리가 가장 앞으로의 미래의 한국과 미국의 경기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장기금리차는 환율을 직접적으로 설명해주는 변수 가장 크죠. 설명력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상수지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달러가 들어오는 이제 얼마나 예. 들어오느냐라는 예. 부분인데, 근데 경상수지는 그대로 경상수지를 비교하지 않고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야 되니까 달러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GDP 대비로 계산합니다. 네. 경제에 비해서 얼마나 경상수지의 흑자가 얼마나 늘어나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율, 우리나라 이게 달러 환율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유가입니다. 유가. 근데 저희는 우리나라는 두바이를 쓰지만 실제로 두바이보다는 예측을 할 때는 WTI를 쓰거든요. 왜냐하면 WTI가 선물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예. 두바이는 현물이라서 예. 그래서 WTI가 시장 거래를 하기 때문에 WTI를 넣고요. 그 다음에 한국 국채 CDS는 우리나라 국채의 위험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빠졌지만은 그 다음에 하나는 위안화 환율을 넣습니다. 위안화. 네. 왜냐하면 위안화하고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고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5가지를 했을 때 설명력은 대략 한 0.6, 0.7, 0.6 정도 나오거든요. 2012년 이후로 월별로 시계를 했을 때 그랬을 때 10월 달에 환율이 1,340원이 나왔습니다. 아하, 10월에. 네. 그래서 사실상 1,424원 10월 달 평균이 아마 1,420원인데 네. 그 환율을 1,340원이 설명해주지 못하잖아요. 80원을. 그러니까 이 80원은 경제 외적인 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하고 심리적인 게 들어간 거죠. 다른 변수가 있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설명력이 높은 변수들을 넣었지만 네. 그렇지 않고 더 오버슈팅 됐던 구간은 다른 심리적인 요인일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은 심리가 결국에는 더 불안하면 더 올라갈 거고 네. 그리고 만약에 심리적인 요인들이 좀 진정이 된다면 환율은 내려가겠죠. 그래서 심리적인 요인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의 국채시장 불안 문제도 있었고 뭐 중국 지도부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뭐 원화 채권 문제도 있었잖아요. 예, 그때 예. 호국생명 얘기도 있었고 뭐 레고랜드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10월 들어서는 국채도 영국 국채도 좀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중국도 어느 정도 좀 진정되는 국면을 좀 보였고요. 그 다음에 네. 원화 채권도 뭐 정부가 또 채권 펀드나 아니면은 증시 안정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모으면서 시장이 좀 안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환율이 단기에 100원이 내려가서 1110원 뭐 이렇게 내려갔지만 제가 봤을 때 적정 환율은 1340원 정도일 것 같다. 그래서 1340원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적으로 1340원이 경험적 과거 시계를 봤을 때 중요했고 그 다음에 뭐 펀더멘털을 봤을 때는 1250원 정도 실효 환율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주요 변수로 얘기했던 설명 변수로 얘기했던 부분도 134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340원에서 어느 정도 뭐 심리가 불안하면 올라가겠지만 네. 한번 100원 정도 꺾였다면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그래서 전망을 제가 가져왔는데 자, 우리 지금 예.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IMI님이
원화만 저평가가 아니라 달러만 고평가로 봐야 할 듯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 저도 공감이 가는 게 아까 그 달러하고 우리 원화하고 실제 실효 환율 보여주셨지만 네네네. 우리 원화만 그렇진 않죠. 저평가라기보다도 네. 올해는 달러 혼자 길길이 뛰면서 네, 맞습니다. 유로 뭐 엔화야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엔화는 거의 한 20% 저평가돼 그렇겠죠. 있고요. 네, 유로화도 한 14, 15% 저평가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얘기는 달러가 비싸다라고 과도하게 비싸다. 과다하게 비싸다. 네. 네. 그리고 문 팀장님 네. 저것도 오늘 갖고 오셨던데 달러 스마일 한번 좀 아, 풀어주시죠. 예. 저것도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이제 달러 스마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달러 스마일은 이 달러 강세와 달러 약세 요인들을 어떤 배경에 있느냐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지금 오른쪽에 빨간 선에 들어가 있는 거, 점선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현재 올해 달러 강세를 설명해주는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아웃 퍼포먼스, 그러니까 상당히 경제가 좋다라는 거, 양호한 경제. 네. 그다음 호키시 페드는 금리를 계속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거죠. 네. 그다음에 ROW는 레스트 오브 월드,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이 홀드하거나 이징, 그러니까 정책을 유지하거나 정책을 완화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자체가 아직도 완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일본 엔화는 달러 지수의 일본 엔화 비중이 13.6%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사실상 달러 강세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유로도 7월부터 금리를 올렸지만 실제로 일본이 금리를 전혀 못 올리는 현상이 컸죠. 그러니까 일본 엔화는 올해 연초 대비로는 한 20% 이상 절하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달러 강세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결국에는 U자형으로 간다는 거죠. 달러는. 그래서 스마일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U자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마일. 웃는 맞습니다. U자형이라서. 약간 좀 스마일이 좀 조커가 네. 저 그려져서 그렇지. 야, 완만하게 그리면 스마일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좀 제가 좁혀놨기 때문에. 약간 쪼커 웃음인가요? 네. 그래 지금 설명하신 오른쪽에 저 차트상의 오른쪽에 이제 박스 저 부분 때문에 지금 달러가 강한데 네. 문제는 왼쪽도 지금 달러가 강한 경우로 설명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달러 강세의 또 다른 요인은 위크 글로벌 이코노미,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약하거나 아니면 리스크 회피나 위험 회피 현상들, 그리고 달러가 안전자산으로서의 각광을 받는 부분들, 이런 게 달러 강세 요인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위험 회피와 호키시한 페드는 같이 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 네. 위험 회피가 되게 심해지고 달러가 안전자산이라면 달러 강세지만 위험 회피면서 달러가 안전자산인데 호키시한 페드다라고 하진 않는다는 거죠. 이게 다시요. 네.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U자형으로 가는 거지 같은 애들,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같은 달러 강세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세계 경제가 약한데 연준이 금리를 올리진 않거든요. 위험 회피인데 세계 경제가 약한데 네. 연준이 호키시하지는 않다. 네, 그렇구나. 네. 그리고 달러가 안전자산인데 거기다가 세계 다른 국가들이 홀드하진 않거든요. 그 위험 회피인데도 위험 회피 현상이 있는데 호키시하게 페드가 호키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이 회피한다는 부분 자체는 사실상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조금 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게 코로나 위기가 일어났을 때는 대부분 다 안전자산으로 다 쏠립니다. 예. 가장 안전한 자산. 예. 그랬을 때 달러 강세가 현상이 되게 심해지거든요. 예. 근데 이때는 호키시하게 페드가 호키시하지 않습니다.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죠. 그렇죠. 네, 충격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연준이 그리고 코로나 위기 때 달러 강세가 갑자기 좀 심하게 일어났죠. 네. 예. 그리고 나서 연준이 금리를 낮춥니다. 그러면은 U자에서 내려오게 되죠, 환율이. 그러니까 달러가. 그렇겠죠. 네, 네. 미국 경제가 나빠지고 도비시한 페드로 바뀌면서 글로벌 리세션에 대한 투기적인 위험 선호가 커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를 계속 낮추니까. 그게 2020년 9월을 하고 2021년 1월까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죠. 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물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미국 경제가 좋아지게 되고 연준이 이제 금리를 그만 낮추고 이제 올려야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미국이 먼저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달러 자체가 U자형을 보이는데 근데 세계 경제가 나빠지면서 호키시한 페드가 같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같이 가지 않는다는 말씀이 보면은 이 스마일, 달러 스마일의 어떤
조건이라고 봤을 때 맞습니다. 왼쪽에 예. 이제 초록색이 있고 오른쪽에 초록색으로 네. 씌워진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왼쪽에 있는 글로벌 이코노미의 뭐 약세,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US 시클리컬 뭐 아웃퍼포먼스나 네. 뭐 호키시안 페드라든지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는 아니고 그렇죠. 이제 설명이 전문처럼 다르고 그렇죠. 맞습니다. 시점이 다르게 간다. 그렇죠. 네. 예. 결국에는 그러니까 US 달러 자체가 세이프 헤븐이 되면은 달러로 수위가 그러니까 몰리고 달러가 비싸지면은 미국 경제가 슬로해집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무역 수지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자체가 도비시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글로벌 리세션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투기적인 부분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팀장님 죄송합니다만 이게 그럼 선후 관계에 대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인과 관계에 대한 부분일까요? 이게 시간차로 이렇게 그쵸. 벌어지잖아요. 예, 인과관계라고 봐야 되죠. 아, 예. 저 돈이 많이 부분을 풀리고. 저 부분을 예. 또 보통 또 이렇게도 설명하죠. 달러 스마일을 이렇게 이제 스마일을 하고 나서 네. 요 이제 스마일이라는 얘기는 이쪽이든 높은 쪽은 달러가 강하다는 그렇죠. 얘기고 아, 스마일의 낮은 네. 부분은 달러가 약세인데 네네. 언제 달러 약세고 언제 달러 강하냐면 네. 미국이 되게 좋든지 네. 미국이 되게 망가지든지 네, 맞습니다. 둘 다 달러가 네. 강하다는 네. 거예요. 아, 맞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이제 가능해지면 네,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진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런 상황 하에서 지금 가져오신 우리 이거 자료실에 지금 다 공유하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또 자료실에서 이 자료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지금 문 팀장님의 설명이 지금 일관된 것은 저 달러 스마일만 보더라도 지금 미국이 아주 아웃퍼포먼스를 했고 이번 코로나 시국에 네. 그리고 연준이 금리 제일 빨리 올렸고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레스트 오브 월드니까 나머지 애들은 뭐 미국이나 저 일본이나 어디나 할 것 없이 금리를 따라 올리기는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네. 조금 그거보다 못 미치거나 네. 아예 못 올리거나 하니까 달러가 강한데 네. 근데 저기서 스마일상으로 보면 오른쪽 달러 강해서 지금은 이제 한번 위치가 슬그머니 달러 약쪽으로 좀 갔다가 다시 달러 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달러 약으로 가는 게 보니까 그거네요. 파란색 네, 박스 맞습니다. 치는데 보니까 미국이 성장률이 조금씩 줄어들 거 아닌가. 네. 느낌 오고 네. 내년에 경기 침체 오고. 네. 그러고 도비시 패드니까 꼭 도비시라고까지는 할 건 없지만 이제 75%는 안 할 거고. 네. 얼추 뭐 금리 인상 끝물 온 것 같고. 네. 그리고 자꾸 저 글로벌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자꾸 나오고. 네. 그러면 살살 약세로 갈 수밖에 없네. 네. 그래서 사실 그하다 이제 나중에 진짜 망가되면은 또 경기 침체 진짜 오면 또 달러 강이네. 네, 그렇죠. 아이고. 근데 이제 그렇게 달러 경기 침체 왔을 때 달러 네. 강세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 사실상 그 부분이 오래 가진 않아요. 네. 결국에는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 자체가 비싸면 내려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경제 자체를 지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환율인 원래 무역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경제를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 비싸면 경제가 나빠지죠. 너무 그러니까. 싸면은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제가 또 다시 또 활력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11월 달에도 그랬고 9월 달에 이제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러니까 연준의 피봇이 그러니까 연준의 정책 전환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네. 성장률과 고용과 물가인 거죠. 성장률, 고용, 네, 물가요. 미국이 성장률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고용이 불균형이 해소가 되거나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고용이 좋기 때문에 네. 고용이 나빠지거나 물가가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연준의 피봇, 그러니까 정책 전환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결국에 언제냐가 도비시한 패드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야, 근데 지금 네. 문 팀장님 네. 오늘 우리 제가 이 라이브 채팅창에서 네. 상당히 그 탁탁 때리는 멘트들을 많이 날려주시네요. 왜요? 여기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지금 갓 헌터님이 올리신 얘기인데 잠깐만 지금 찾고 있습니다. 네. 아까 갓 헌터님이 하신 말씀이 제 말은 항상 저달러일 때, 즉 약달러일 때 네. 문제가 발생하고 네. 고달러일 때, 강달러일 때는 문제 회복 중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 아닙니까?
달러가 너무 약할 때 결국 문제가 쌓이고 있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강달러일 때는 문제가 회복 중이다. 좀 뭔가 그럴 좀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죠. 예, 해석을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 그렇죠. 부분은, 예. 강달러가 되면 다들 괴롭다 하는데 네. 좀 근데 아파야 그거는 이제 아파야 또 네, 조정이 얘기하니까 네. 그렇게 해석될 수 있지만 네. 그냥 항상 반복됐던 것 같아요. 항상. 그러죠, 맞아요. 그 뭐 10년마다 한 번씩 위기설이 온다라는 거는 10년마다 한 번씩 달러 자체가 강세로 전환됐을 때 한 번씩 왔었고 네, 예. 그것도 이제 뭐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아마 달러 스마일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강세와 약세가 언제 될 거냐. 근데 이 9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세 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다라는 거죠. 성장률과 고용과 물가. 이거는 사실상 연준의 이중 책무하고 똑같거든요. 듀얼 맨데이트 얘기잖아요. 예, 연준 정책의 예. 목표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결국에는 성장률 자체는 이제 시가장에서 전망하는 부분입니다. 컨센서스인데 내년에 올해 성장률은 이미 거의 다 나왔어요. 3분기까지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네. 올해 성장률은 1.8 정도를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 내년 성장률은 시장에서 0.4를 보고 있거든요. 하하. 근데 미국의 그 연준이 얘기하는 장기 성장률, 뭐 보통 이제 뭐 잠재 성장률이라고도 예, 평가를 예. 하는데 네. 그게 1.8이거든요. 근데 0.4는 사실 경기 침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내년에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다라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을 만약에 연준도 본다면 연준 입장에서 세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 성장률이 나빠질 것이다라는 부분은 충족을 하죠. 그러게요. 네. 예. 근데 성장률이 나빠지면 뭐 맹간하면 그런데 이렇게 큰 폭으로 나빠지면 실업률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성장률과 실업률은 역의함수니까. 그러면 고용도 네, 고용도 나빠진다라는 네. 거죠. 성장률이 나빠진다는 자체가. 그렇겠네요.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실업률을 계산할 때 미국은 성장률에 대해서 이제 실업률 2배로 계산하고 오쿤의 법칙이라고 해서 거의 잘 맞습니다.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성장률이 1.4%포인트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실업률을 본다면 절반을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0.6%포인트 이상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4.4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렇게 해서 성장률이 나빠지면은 내년 1분기부터는 고용이 나빠질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가장 이제 또 얘기하는 게 물가죠. 물가, 네. 미국의 물가. 물론 이게 컨센서스인데 컨센서스가 우리가 보는 이유는 컨센서스는 IB의 전문가들이 많이 씁니다. 예, 조사치를 많이 듣죠. 자기네들의 생각을 읽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계속 이제 저희도 보고 있는데 올해하고 내년의 성장률, 그러니까 물가, 미국의 물가 상승을 보면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거든요. 특히 하반기 많이 떨어지죠. 기저효과도 있고 네. 유가도 80불 정도로 예상하는 올해 평균 유가가 95불이기 때문에 내년 유가 80불 가면은 대략 한 15%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 그다음 미국의 주거비 떨어지는 거.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경로를 본다면 아마 미국의 성장률은 1분기부터는 나빠질 거예요. 네.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고용은 후행 지표이긴 한데 지금 1, 2, 3분기 민간 투자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1분기는 고용도 좀 안 좋을 거다. 우리가 보는 고용은 신규 취업자 수로는 월 10만 명 미만으로 나와야 안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마 내년 1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물가는 내년 1분기에 만약에 여기 나온 것처럼 시장 전망처럼 전체 물가 6%랑 근원 물가 4%면 연준 입장에서는 아마 금리를 올릴 명분이 크진 않을 것 같다. 왜냐면 5% 금리를 올린다면 근원 물가 자체가 4%이기 때문에 추가로 금리를 올릴 명분이 약해지죠. 그래서 아마 1분기가 미국 연준이 생각하는 금리 인상 사이클의 아마 종착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네. 보는 겁니다. 이 와중에 뭐 블라드 형은 뭐 7% 들고 나와가 겁도 슬쩍 주고. 네, 7%는 사실상 뭐 계산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네. 보통 이제 이코노미스트 얘기하는 이제 뭐 테일러 룰 예, 얘기하잖아요. 예. 적정금리 적정금리 얘기하는데 지금 물가와 고용을 감안했을 때 미국의 적정금리는 12%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다고 하기 어려운 게 그러니까 어차피 물가나 고용은 이미 나온 거잖아요, 사실상. 예. 그래서 미국 연준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6개월에서 통화 정책이기 때문에 6개월에서 12개월 시차를 보고 정책을 운용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 것까지의 만약에 물가와 금리를 그러니까 고용을 본다면 제가 보기엔 7%는
나오기 어렵죠. 근데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뭐 성장률이 안 빠진다든가 아니면 고용이 계속 타이트해진다든가 아니면 네. 물가가 시장이 전망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이 나온다면은 아마 그런 금리가 나오지만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성장, 미국의 경제, 그다음 고용, 물가를 감안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5에서 5.25가 그 정도? 예, 그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느냐라고 예, 보고 있죠. 네. 그게 내년 1분기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문 팀장님, 네. 요 가져오신 슬라이드 10번, 11번, 12번 해서 그 부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하고 한번 가시죠. 네. 저희가 이제 요거를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환율이 전망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전망 자체는 단기로 봤을 때는 우리가 뭐 기술적인 얘기도 하죠. 1,300원에서 1,360원에 걸려 있고 1,407원이 151선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51선, 101선 닿겠죠. 물론 지금 이제 1,360원까지 올라왔는데 단기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뭐 저희 일단 1,400원을 뭐 리스크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에 1,400원을 간다 그러면은 환율은 다시 되돌림이 올라온 거죠. 근데 만약에 1,400원을 가지 않고 1,360원에서 어느 정도 1,470원 그 정도에서 만약 걸린다면 고점은 확인됐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설명 변수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금리, 경상수지, WTI, 그다음에 CDS나 위안화 환율 이런 것들을 계산했을 때 환율은 내려갑니다. 내년 전망치까지 네. 컨센서스를 넣었을 때. 이래서 이건 전망치를 넣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네. 이게 맞냐라는 거 봤을 때 세 가지 변수가 있다는 거죠. 세 가지 변수가 네. 있다. 첫 번째는 과연 미국 긴축이 끝날 거냐라는. 아하. 네. 그거는 물가잖아요. 사실. 예. 근데 물가의 원인은 고물가의 원인은 전쟁이었거든요. 예. 네. 예. 그래서 IMF에서 얘기했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물가,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거 때문에 나타나는 고물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원유와 가스 고물가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죠. 확전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럴 경우에는 물가를 잡지 못하겠죠. 아. 예, 그리고 전 세계 광범위한 물가가 이상하게 뭐 원자재도 안정이 됐는데 예상보다 그 타이트한 고용들, 그러니까 임금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나 서비스 물가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잡지 못한다면 내년에도 저희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물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는 정책에 실패한 거잖아요, 사실상. 예. 사실 지금도 뭐 영준 자체도 지금 올리는 것도 물가를 못 잡으니까 정책 실패인데. 네. 그래서 첫 번째 변수는 내년 1분기에 미국 연준이 피봇이 나올 거다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쟁이나 고물가, 정책 실패로 인해서 물가를 잡지 못할 때가 바뀌겠죠. 그러면 미국 연준은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상보다 내년 1분기가 금리를 끝내지 못하면, 인상을 끝내지 못하면 그거는 환율을 더 올릴 수 있는 요인이 생기겠죠. 근데 반면에 또 물가를 빨리 잡을 수 있다면, 전쟁이 끝난다면, 네. 물가가 빨리 잡힌다면 연준 입장에서 굳이 5% 이상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요거는 또 환율에서는 또 하방 요인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에 이런 이제 전망의 변수는 첫 번째는 전쟁과 고물가, 오케이. 전쟁 실패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전망의 변수,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은 중국입니다. 네, 중국은 정말 속을 알 수가 없어요. 네, 예측하기 그러게요. 어렵습니다. 뭐 봉쇄 사람을 가둘 정도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올해 3.2, 내년 4.4거든요. 예. 근데 일부 또 긍정적으로 보는 또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백신을 좀 맞는다고 하고 있고 내년 네. 3월 전인대부터는 다시 풀릴 거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갈 거다 본다면 5% 성장률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성장률, 그러니까 수출도 있고 그래서 성장률이 또 빨리 올라갈 수 있거든요. 글로벌로 봤을 때.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봉쇄가 가거나 아니면 미국과의 갈등이 심해지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중국의 수출입이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럼 세계 경제는 더 나빠지거든요. 그러네요. 그거는 그래서 위안화 환율도 아까 설명 변수 넣었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위안화가 생각보다 더 약세로 가거나 중국이 더 나빠지면은 거기에 가장 가까운 나라들, 그러니까 대만, 한국, 일본이 가장 피해를 많이 봤죠.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좋아질 수도 있지만 나빠질 수 있는 상당히 전망의 변수가 됩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가 미국이 금리 인상 했을 때 항상 위기가 왔었다라는 거. 그리고 금리 인상 이후에
신흥국 자본 유출 문제나 채권에 대한 부채 고통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원화 채권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이제 우리나라 금리 말 올리고 유동성이 막 없다고 하는데 과거에도 보면은 미국이 금리 인상했을 때 항상 글로벌로 유동성이 미국으로 다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아까 나온 것처럼 달러가 약해질 때 문제가 생기고 달러가 비싸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도 약간 그런 네. 볼 수 있는데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내년에 미국이 금리 인상 끝났을 때가 오히려 부채 리스크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2008년 10월달 금융위기는 2006년 연준이 금리 인상 끝나고 나서 버블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글로벌 금리가 왔었고요. 2015년 미국 금리 인상 이후로 2018년, 19년에 미중 갈등도 사실상 그때도 문제가 생겼거든요. 2016년에도 브라질은 경기 침체가 왔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보는 거는 내년 경기 안 좋다라는 거, 글로벌 경기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미국 금리 인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항상 미국 금리 인상이 끝났을 때 신흥국들에는 부채에 대한 고통이 있을 거다. 이건 IMF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네. 내년에도 아마 그 부채의 디레버리징이라는 부분들, 특히 신흥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는 회복이 좀 늦어지는 구간들이 올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원화의 약세 요인이 될 수 있죠. CDS를 올리는 효과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미국 긴축 문제, 물가 문제, 그다음 우리랑 가장 가까운 중국 문제, 그다음에 항상 과거에도 미국 금리 인상 끝났을 때 신흥국의 부채 고통이 내년에 우리나라에도 올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환율 전망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덜 떨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올릴 수도 있는 요인이 있고. 그래서 요 세 가지 변수가 내년에는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결국 우리 KB은행의 문정희 팀장님의 환율 전망은 기본적인 전망은 어느 정도 환율이 글로벌 달러 시세도 네. 정점을 친 것 같으나 네. 마지막 부분에 슬라이드 3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 전망을 흔들 수 있는 그렇죠. 변수는 이런 것들이니까 계속 우리가 워치하면서 가자.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뭐 그러니까요. 요새 뭐 그냥 뭐 혹시 달러 롱 포지션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환율 1,500 가자, 1,600 가자 이런 소리들이 막 유튜브 썸네일에도 막 보이고 하는데 그 네.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돈같이 떨어져 갖고 세상 좋아질래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뭐 1,600원, 1,700원 저도 질문을 많이 받는데 1,600원, 1,700원 갈 수 있지 않냐? 갈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펀더멘탈 요인보다는 뭐 우리나라가 진짜 더 나빠져서 막 경상도시의 적자가 이제 뭐 계속 된다면 그럴까? 그렇지 않다면 제가 보기에는 뭐 공포 심리 부분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정도의 파급이 온다면 근데 그걸 안 온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네. 네. 어떤 식으로도 올 수 있지만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어진 내년에 뭐 경제 전망이나 아니면 금리 전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봤을 때 저희는 어느 정도는 리스크 위험을 좀 반영하지 않았나 네. 시장에.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환율도 가늠도 해보고 또 어떤 변수가 있는지도 짚어봤는데 물론 이제 매크로 분석해주시고 하지만 네. 또 저희 시청자분들이 개인 투자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혹시 이런 이제 경제 흐름이라면 네. 좀 투자 조언에 있어서는 어떤 말씀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투자. 제일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질문을 그렇게 저희는 네. 투자보다는 저희는 이제 기업들 이제 대응이기 때문에 네, 알고는 있지만 환율에 대한 네. 대응으로 좀 뭐 보고 있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얘기해도 어차피 뭐 투자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자기 본인의 그런 이제 그렇죠. 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어쩔 수 없다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제가 아까도 처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저희가 보는 거는 경험적인 부분이거든요. 기대에 대한 부분들, 확률적인 거를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확률적으로는 지금 물론 이제 더 안 좋은 걸 보신다면 달러를 뭐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레인지 안에서의 흐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게 확률적으로는 좀 나은 것 같다. 근데
뭐 다른 위험들 막 얘기하면은 사실상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 말씀드린 그것도 건 그렇죠. 네. 그런 분들 말씀하실 때 이제 뭐 네버엔딩 스토리라고 끝이 없다고 그러면 근데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경험적인 부분들을 참고를 네. 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1부는 KB은행 문정희 이코노미스트랑 환율 부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워낙에 우리 주가와 환율이 역의 상관관계가 높다 보니까 여기서 또 이렇게 시사하는 바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팀장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